JTBC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이 국내 언론 최초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접근 제한 구역을 조사했습니다. 일본 방사능 안전 기준치의 400배가 넘는 수치가 측정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다음 날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찰관의 집에 머물렀던 이유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바뀝니다. 뉴스룸 2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동해에서 우리 군에 납포됐던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방한 중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한국 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내년도 방위비 액수가 약 6조 원이라고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벽 4시 반 한강변 원효대교 아래입니다. 주차장에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학교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를 옮겨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급식 재료들이 학교까지 위생적으로 운반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뉴스룸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현지의 방사능 실태를 검증해서 보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름 아닌 원전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안의 접근 제한 구역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기원의 스포트라이트 팀이 국내 언론 최초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원전 사고 접근 제한 구역을 탐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내세운 기준치보다 평균 10배에서 100배, 일부 지점에서는 400배의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년이면 DNA 구조가 변하고 더 오래 머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접근 제한 구역에서 이른바 안전지대로 새나가는 방사능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대부분의 지역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희가 목격한 현장에선 재난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 접근 제한 구역 앞 검문소에서 취재진과 그린피스 조사팀을 점검합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방호 장비를 지급합니다. 이제 제한 구역으로 진입합니다. 아직 내리시면 안 되고 문 오지 마세요. 고농도 방사능 지역이라 안전이 확인돼야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이 지역을 추적 관찰해 왔습니다. We take hundreds, at least 400, 500 points, measurement points in each zone, which makes it possible for us to have a very reliable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year. 조사팀이 움직이자 측정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Comes down the pipe system of these buildings. The levels here. So we're at 7.2.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시간당 0.23 마이크로시버트, 3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조금 더 다가가자 경고음이 급박해집니다. Stop there. We're now at 14 microsieverts an hour. 34 microsieverts per hour. So we're now at 47, 55, 57 microsieverts per hour. 측정기 수치가 91을 넘어갑니다. 안전 기준치의 400배에 이릅니다. 이런 방사능에 1년 동안 노출되면 DNA 구조가 변하고 더 장기간 머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So if this was in a nuclear facility, that would be declared an emergency situation. You'd have to basically control that. People would be evacuated. 취재진 2명이 머문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균 피폭량은 3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13배 가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But iodine 129, which is in the water tanks, has a half-life of 13 million years. So forever, basically. JTBC 박창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접근 제한 구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농도 방사능이 바람과 비를 타고 끊임없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방사능 물질이 어떤 경로로 퍼져가고 위험이 재생산되는지 추적했습니다. 안전지역으로 방사능 물질이 흘러들어가고 강을 타고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위험은 후쿠시마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접근 제한구역 근처 114번 도로입니다. 2년 전 일본 정부가 일반인 통행을 허가한 곳입니다. 내리자마자 경고음이 흘러나옵니다. More than 4.5 microsecond per hour. 일본 정부 안전기준치 19배. 도로를 걸어가자 방사능 수치는 12.8을 기록하더니 곧 30을 넘어섭니다. 기준치 150배 가량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한 안전지역을 찾았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물을 따라 방사능을 측정해봤습니다. 주민들도 오가는 곳인데 기준치보다 최대 56배가 나옵니다. 고농도 방사능이 강물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What that means and what we found was in fact higher levels of radiation actually further away from the Fukushima Daiichi plant. 항공 측정을 통해 기존 안전지역도 재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 100m 높이에서 일정하게 전 지역을 측정했더니 안전구역 안으로 방사능이 확산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The sides of the rice field are still highly contaminated, and you see the radiation spreading again in the rice fields. Yeah? 마을을 지난 강물은 태평양까지 이어집니다. 실제 방사능 물질은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오염시켰습니다. この前を除いて一番濃度の高いのって実はこっち側なんです。表面を通って太平洋の東に行ったやつの濃度の方が高いぐらい。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물론 위험 지역을 한번 취재한 것으로 그곳 실상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보신 것처럼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를 꾸준히 추적해온 이규현 탐사기획국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스포트라이트가 이 그린피스하고 이 문제를 취재한 것은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6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직접 그 그린피스 탐사선을 타고 원전 일대를 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스포트라이트 제작팀이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그린피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박창규 기자하고 또 제작진이 같이 들어갔는데 뭡니까? 검사 받았습니까? 갔다 온 다음에? 예, 검사는 받았는데 아직 검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자, 이번 탐사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그 탐사지를 선정을 할 때 원전 근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원전 근처가 아닙니다.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km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탐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제한 금지 구역이라고 해 있는데 예. 그 일본에서는 귀환 곤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귀환해서는 안 된다는. 예. 그쪽에 언론으로는 국내 언론은 처음으로 가서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어떤 광경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예.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보다 처음에는 10배, 그 다음에는 20배, 40배, 100배. 그래서 심한 곳은 400배까지 올라가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귀환 곤란 지역 내입니까? 아니면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귀환 곤란 지역 내 도로에서 내 측정된 도로. 수치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정도 수치라면은 사실은 계속 머물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취재진도 겁이 나서 사실은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귀환 곤란 지역이 아닌 그 바깥의 지역도 사실은 방사능이 꽤 높게 측정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난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에서 계속 와도 된다, 귀환해도 된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도 저희가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예. 물론
후쿠시마시처럼 도심 같은 데는 안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배, 심지어는 수십 배가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한 제1동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 집 옆에서 숲에 들어가서 방사능 수치를 쟀습니다. 예. 몇 배 정도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저희 방송 이후에 이 일본의 당국에서 그 숲을 재염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가서 쟀더니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해제하지 말았어야 될 지역인데 해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해제해도 예. 그것이 올해의 그 재염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침묵의 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 방사능의 경우에 뭐 수백 년 간다는데 3년이야 뭐 금방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근데 그동안에 재염 작업을 나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예. 아베 총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 후쿠시마 상황과 관련해서 언더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쓰고 통제하에 있습니다. 있다. 예. 예. 잘 통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그렇지 않았죠. 예. 그린피스 조사팀은 그 이유를 재오염에서 찾고 있습니다. 재오염? 네, 재오염. 그러니까 후쿠시마 지역이 70%가 산악 지역입니다. 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지역은 재험할 수가 않았죠. 그리고 점유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비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쪽에 있었던 방사능 오염 물질이 주택이나 도로로 재험된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왜 요즘 뭐 태풍 몇 차례 오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린피스 조사팀하고 저희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예, 예. 보통 그 도로나 주택가에 있는 흙을 오염된 토를 갖다가 긁어서 검은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래서 예, 예. 현재에서는 블랙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태풍이 와서 그 검은 봉투가 일부 유실이 됐고 예. 찢겨나간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예. 곳곳에서 지난번에 저희도 뉴스로 다루긴 했습니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는 원래 재험 작업 자체 방향이 잘못됐다. 예. 일본의 그 태풍이 많이 오는 그런 기후 특성을 무시하고 재험 작업을 선택을 했다. 예.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리포트 보니까 미국 연안까지 이미 오염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다 이렇게 수치상 나타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좀 일본의 학자들이나 또는 정부가 일부 학자죠. 그리고 정부가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류를 타고 오염물질이 다 희석이 돼서 다른 데로 갔으니까 이미 미국 연안까지 갔다. 예. 자기네는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신 것처럼 끊임없이 육지에서 재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쿠시마의 육지하고 바다가 안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또 바다 생물에는 이 방사능 물질 같은 것들이 계속 농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특히 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인데요. 예. 후쿠시마 앞에서 오염수를 버리게 되면 동해를 타고 해류를 타고 동해로 오게 돼 있다. 예.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온다. 예. 결과적으로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위험한 세계는 예. 하나인 셈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보니까 1년 걸린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서 온다 하더라도. 예. 그럼 1년이 아니라 지금 벌써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예. 우리 동해안도 결코 지금 그 안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아직 우리가 동해에 대해서 측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 측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현 탐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뉴스 끝나고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출근한 임관혁 단장 등은 전국에서 이루어진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 기록을 전부 모아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 단장은 이번이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되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 그의 말처럼 지난 5년여 지속된 세월호 의혹이 모두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임관혁 단장과 용성진 조대호 부장검사는 오늘부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임 단장은 수사팀이 완전히 구성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사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제 JTBC와 통화에서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되게 하겠다는 각오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수사가 이어졌지만 수많은 의혹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자성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특수단은 현판식 등 별도의 출범 준비 없이 전국에서 선발한 검사들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수사를 지휘할 임단장과 용성진 조대호 부장검사가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 전부를 이첩받아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또 현재도 활동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최근 자료도 넘겨봤습니다. 고 임경빈 군 구조 당시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구조 헬기 이용과 세월호 CCTV 저장 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이 첫 강제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세월호의 선장인 이준석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JTBC는 참사 바로 다음 날 이 선장이 해경 소속 경찰관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경에서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첫 번째 구조선으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응급진료소로 들어섭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습니다. 같은 시각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세월호엔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들은 승객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참사 다음 날 이 선장은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고 직전에 급선회한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JTBC 취재진은 조사를 끝낸 이 선장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했습니다. 이 선장은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해경 소속 경찰관의 집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영상을 토대로 경위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당시 수사 대상자였던 해경 등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서 객관적인 영상을 확보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JTBC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이 이 선장을 따로 빼내 경찰관의 집으로 보낸 경위나 배경이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다음 주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수사당국 관계자 29명을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세월호 내부 CCTV는 사고 3분 전에 멈췄고 침몰 원인도 아직 미궁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도했던 영상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풀어야 할 의혹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세월호 참사 2달 뒤 해군이 선체에서 건져 올린 CCTV 영상 저장 장치. 검찰이 이를 복원했지만 사고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담겨 있었습니다. 특조위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참사 직전까지의 3분을 지운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장치를 건져 올릴 때는 열쇠 구멍이 수직 방향이지만 이후에는 수평 방향으로 모습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검찰의 특별수사단 역시 이 문제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무리한 증축과 조타 미숙 등을 꼽으며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침몰 원인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 전 활동을 마무리한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것이란 의견과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배 자체의 문제로 배의 방향타를 움직이는 이른바 솔레노이드 밸브가 참사 당시 반쯤 열려 있어 한쪽으로 꺾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조사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탓에 충돌설과 좌초설 등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수사로 침몰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제2의 고기업 평준화 시대가 온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바꾸겠다고 하자 나온 말입니다. 이 학교들은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만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사고 외고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강남 8학군을 선호하는 현상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자사고를 빼면 전국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으로 총 75곳이 대상입니다. 이들 학교 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4%에 불과하지만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반고로 바꿔 학생 선발과 모집 방식을 바꾸는 건데 특히 전국에서 학생을 뽑아온 자사고 가운데 서울 하나고와 전북 상산고는 추천 방식으로 해당 지역 학생만 모집하게 되고 강원 민족사관고는 강원 지역 학생만 뽑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주 한일고, 익산고 등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국에서 학생을 뽑아온 일반고 49개 학교도 지역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고, 국제고의 경우 학교 이름은 그대로 쓰고 외국어 중심 교육도 지금처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집중해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했었던 교육과정들은 그대로 운영. 이와 함께 앞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을 들여 일반고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년 뒤 정책이 실현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바뀌면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일반고로 바뀌는 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폭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교육부 방침이 나오자 자사고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사고 일괄 폐지는 교육 정책의 일괄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입니다. 넉 달 전 자사고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일제히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엔 외고와 국제고까지 대상이라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들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들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학생을 받던 일반고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일고등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정원의 70%를 지역 밖에서 뽑아왔는데 6년 뒤부턴 충남 지역 학생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국 단위 일반고들도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지 논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계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광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는 건강이 나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서 1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여전히 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 씨의 주장과 오늘 골프장에서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씨가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골프공이 날아간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오늘 아침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 전 씨는 오전 10시 50분쯤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도착해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전 씨와 친한 걸로 알려진 골프장 회장 등도 함께 있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촬영자를 골프채로 찌르고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서대문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찍어 JTBC에 제공했습니다.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질문에 모르는 일을 하고 잘라 말합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계획이 없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 추징금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돈을 좀. 그리고
전 씨는 여전히 1,020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양도세 등 30억이 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전 씨 측은 JTBC 취재진에게 알츠하이머를 심하게 앓고 있어 대화 내용은 대부분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전두환 씨가 주기적으로 골프장을 오간다는 소문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건강이 나쁘다던 전 씨는 골프 치는 모습은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5월 단체들은 법원이 전 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골프장 회장과 수행원들을 이끌고 2시간가량 골프를 즐겼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건 물론 외부인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차별하게 총칼. 네,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서대문 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만지지 마세요. 누가 맞았어요? 정의당. 그동안 전 씨를 골프장에서 목격했다는 증언은 많았지만 실제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씨는 자신을 향한 질문이 이어지자 골프를 멈추고 신경질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컷 하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왜 갔다 갔나? 전 씨와 함께 라운딩 중이었던 한 남성은 이만솔 구의원을 골프채로 찌르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정기 전 비서관은 부인 이순자 씨의 골프 모임에 따라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 씨를 혼자 남겨둘 수 없어 함께 갔다는 겁니다. 또 전 씨가 올해 88세의 고령이어서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도 필요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도 챙겨 드셔야 되고 그러는데 집에 아무도 혼자 계시면 그걸 못 하거든요. 일상적인 대화 같은 건 하시지만은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러실 상태는 아니에요. 이처럼 몇 시간씩 바깥에서 활동해야 하는 골프를 칠 정도의 체력을 가진 전 씨가 법원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18 기념재단 측은 전 씨가 건강 이상을 핑계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지금 제 옆자리에는 전두환 씨의 오늘 모습을 직접 영상에 담은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기 전두환 씨가 골프 치러 간다는 거는? 네, 제가 서대문 구의원으로서 그동안 파악했던 여러 가지 정보와 정황들을 바탕으로 오늘 전 씨가 골프장에 갈 것으로 아주 가능성이 높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전두환 씨는 바로 저 지역구에 사는군요, 그러니까. 예,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죠. 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지켜오셨다고 하던데. 네, 제가 지난 한 10개월 정도를 사실 그동안 좀 허탕도 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결국 오늘 포착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건강 상태는 어때 보였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보도해드릴 때는 재판에 못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보니까 어땠습니까? 전두환 씨가 오늘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걸어서 이동할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정정해 보였고요. 또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저와의 대화 과정에서 봤을 때 88살, 그러니까 88세 90 가까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고 정정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이렇게 골프 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견 들긴 듭니다.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이 맑고 또 제가 하는 얘기들을 아주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아주 명확하게 이 말로써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알츠하이머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 중에 나온 대화를 들어봐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부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뭐 세금 언제 낼 겁니까 하면 자네가 대신 내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정신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도 그렇고요. 조롱하고 비꼬는 듯한 그런 태도와 표현에서 전혀 뭐 정신이 어떤 혼미하거나 그런 정신 상태가 좀 건강치 못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골프장에
주로 이 골프장에 갑니까? 들으신 정보로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진 않았었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아예 면전에서 보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네네. 뭐 주변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제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신변의 위협 같은 것을 좀 느끼셨습니까? 일단 전두환 씨 본인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예. 또 이 그 골프장의 이 회장으로 알려진 추정되는 인물이 예. 영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골프채를 저에게 휘둘러서 폭행을 가하는 모습도 있었고 예. 또 동행하고 있었던 이순자 씨가 방송에서 차마 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상스러운 욕을 저에게 예. 고성과 함께 내뱉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강하고 격렬하게 반발했고 또 저에게 여러 차례 폭행도 가했습니다. 예. 실제로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까? 네, 폭행이라고? 골프채를 이용해서 저에게 상당히 강하게 예. 타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뭐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예. 골프채를 휘두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 골프장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예. 그분이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원 파악은 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사실 언론 등을 통해서 저도 사전에 예. 회장의 얼굴을 미리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만난 얼굴하고는 좀 더 매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 확인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오해를 사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대문구 구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이제 전두환 씨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네. 근데 그 집은 경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다시피 지난 2013년에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예. 추징금 추징금을 전액 납부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예. 그 이후에 지금 공매에 넘어간 집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전두환 씨의 집이 아니라 이순자 씨와 비서관의 집이다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지금 거기서 일부 승소를 해서 예. 지금 무한정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 가족 일가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한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곤욕도 치르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의 임한솔 부대표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도망쳤다가 우리 군에 납포됐던 북한 주민 2명이 오늘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정부가 북한 주민을 이렇게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낸 건 처음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추방 사실이 알려진 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입니다. 결국 통일부는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일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을 포함해 19명이 탄 오징어잡이 배는 지난 8월 북한 김책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선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10월 말쯤 선원 3명이 공모해 선장 등 16명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잡은 오징어를 팔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1명이 붙잡히자 나머지 2명은 기수를 돌려 남한 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납포된 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추방 형식의 송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온 배도 이르면 내일 북한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옷에는 중앙 119 구조본부 항공정비사 마크가 선명하죠. 독도 앞바다를 떠다니다가 어젯밤에 발견돼서 주인 품에 돌아왔습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서정용 정비사의 근무복입니다. 가족들에겐 서 정비사를 기억할 소중한 유품입니다. 헬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명의 탑승자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4명입니다.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물 속과 물 밖에서 모두 수색 작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독도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추가로 공개가 됐지만 사고 당시 장면은 없습니다. 근무한 지 1년 된 새내기 구급대원, 자랑스런 아빠였던 베테랑 조종사, 신혼일기를 막 쓰려던 새신랑 구조대원, 다친 동료를 따라서 보호자로 나선 선원.
부탁드릴게요. 전부 다 찾아야지. 그래서 다 찾아야 다 찾아야 꼭 찾아야 한다는 가족의 바람과 꼭 찾겠다는 수색대원의 다짐이 곧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차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1차 조사 땐 몽골 시민이 그랬다고 발뺌을 했었죠.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출국하지 못하게 했고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도르지 소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복도를 빠져나옵니다. 9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도르지 소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1차 조사 때와 달라진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진술 번복으로 판단해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몽골 국적 승무원을 협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혐의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약식 기소 형식으로 사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국 정지 기간 안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인 A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조상묘에서 제사를 지내던 문중 사람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을 하던 중에 갑자기 벌어졌는데요.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불을 지른 80대 남성은 문중 재산을 빼돌려서 옥살이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산소 주변 잔디가 불에 탔습니다. 재단 위에 차려놓은 음식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진천의 한 선산에서 80살 윤모 씨가 불을 지른 겁니다. 당시 20명의 문중 사람들이 조상묘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뒤에서 와서 추적을 한 거죠. 던짐과 동시에 라이터를 킨 거예요. 윤 씨는 이곳에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산소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져 1명이 숨지고 10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윤 씨는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 씨는 며칠 전부터 산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일찍 왔는데 이 양반이 아침에 일찍 오더라고. 일찍 와가지고 계속 저기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윤 씨는 문중의 땅을 두고 집안 사람들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중산 그거 보상받은 거 그것도 가로채고 문중묘 이거 분양한 것도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매각했거든. 이제 돈 챙기고. 경찰은 윤 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배우 심은진 씨를 악성 댓글로 2년 동안 괴롭힌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악성 댓글을 달아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처벌의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수개월 동안 배우 심은진 씨와 여러 연예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30대 이모 씨.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형 대신 징역 5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허위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죄질이 안 좋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후 심은진 씨는 소셜미디어에 악성 댓글, 악성 루머 유포는 범죄란 글을 올렸습니다. 심 씨뿐 아니라 연예계 전반이 최근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수 트와이스와 선미의 소속사는 지난달 악플러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갈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가 크다며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방위로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한국 외교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무엇 하나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죠. 먼저 방한 중인 미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이 원하는 내년도 방위비 액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방위비 약 1조 300억 원에 비해서 무려 5배가 넘는 약 6조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내는 것도 한국 방위 활동이다. 이런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협상 대표와 만난 한 인사는 드하트 대표가 미국이 한국 방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한국에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자신들이 계산한 한국 방위비도 공개했는데 액수 자체는 까무러칠 수준으로 많았다고도 이 인사는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 대표단이 제시한 금액엔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전력의 운영 비용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으로 호르무즈 해협 방어까지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원유 수송 선박이 지나는 백길이지만 우리 국적의 배도 많이 지나는 만큼 한국 방위 활동으로 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미국 측의 인상 요구가 노골화한 가운데 양국 대표단은 이르면 18일 공식 협상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그런데 방위비 협상에 임하면서 미국이 요즘 유독 자주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자신들이 이 지역의 방위 전략을 새로 짜려고 하니까 그 돈을 한국도 좀 나눠내라 이런 압박인 것이죠. 박현주 기자입니다. U.S. ROK relationship and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here in the Indo-Pacific region. 풀이하자면 미국의 지역 방어 전략이 바뀌었으니 한국이 동맹이라면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유지 비용도 일정 부분 내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해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괌, 하와이, 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군 전략 자산의 운영, 유지 비용을 나눠내자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멀리는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작전을 벌일 때 금전적 지원 또는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가 주한미군에 국한된 것이어서 이런 요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주장은 다릅니다. SMA 중 역외 군수 지원 이행 약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단 겁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엔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동참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차관보는 오늘 한국 관련 행사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중국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우리와 외교적인 타협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4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 간의 환담에 대해서도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번 주 초 아세안 정상회의 사진들입니다. 4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진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 등 7개 나라 정상들과 회담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총리 관저 홈페이지엔 더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정상급 만남이 아닌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의 만남까지 사진으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홈페이지에서 4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사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11분 동안 이어진 환담 사실 자체도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고민정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식 공개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일본 외무성은 환담 당일에도 4문장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사실만 부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에선 이번 환담에 대해 한일 간의 온도차가 두드러진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정상 환담의 의미마저 자꾸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한일 갈등의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에 대한 공동점검단을 올려보내겠다는 우리 측의 통지문에 대해서 답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또 답을 해왔다면 그 답이 거절인 건지 아닌 건지 그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이번에도 거절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두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환희 기자. 정부는 그제 북한에 금강산 시설점검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2차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가라는 북한의 요구에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을 열자며 1차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북한이 거절 의사를 밝힌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지문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통일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2차 통지문에 대해 북한이 반응 자체를 보이지 않았거나 거절의 뜻을 보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공군이 연례 연합훈련 실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하고 있다며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분노에 따라 한미훈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어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모병제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양정철 원장이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까지 내면서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정작 당 지도부에서는 검토할 예정도 아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도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인구 절벽 등에 대비해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5쪽에 걸쳐 풀었습니다. 경력 단절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발행인엔 양정철 원장 이름이 적혀 있고 아래엔 연구원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것도 뭐 정리 안 된 얘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죠. 우리가 뭐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도 아직 아니에요.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인구 절벽에 대비한 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진행 중인데 모병제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오늘 모병제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군사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야당은 엇갈립니다. 한국당은 모병제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모병제가 될 경우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다만 정의당은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이 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보수 통합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때 친박 성향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었는데 그동안 극도로 반대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와는 지금 달라진 그런 상황이죠. 사실상 친박에서 친황 선언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모든 정치 세력과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인 그런 소통을 해왔고 황교안 대표가 어제 보수대 통합 구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바로 이 같은 논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모든 자유 세력이 동참하는 통합의 바다가 되어야 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파 내에서의 있는 갈등들은 책임 없는 좌파가 계속 정권을 이끌어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문제입니다. 이 모임은 친박 성향 의원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친박 성향 의원들의 분위기는 최근 바뀌었습니다. 한국당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엔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면 당을 나가겠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지만 오늘은 유 의원을 받을 수 있던 공감대가 있어 발표한 것이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절박감이란 평가도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친황 선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서울의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면서 해당 지역에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왜 이동은 들어가고 저동은 왜 빠졌냐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급한 데부터 먼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얼마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유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 아현동입니다. 아현 2구역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분양 물량은 약 50가구에 그칩니다. 반면 바로 옆 공덕동의 재개발 구역은 규제를 피했습니다. 분양 물량은 600가구로 아현동의 10배 수준입니다.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이 빠진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값만 보면 두 곳은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 강남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년 유예보다는 아예 폐지를 목표로 해서 법제도 개선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고. 정부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집값이나 분양 물량만 본 게 아니라 재건축이 본격화한 곳, 분양가를 올리려는 조짐이 있는 곳을 우선 지정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 발표는 1차로 한 것일 뿐이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연내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본 입찰까지 마쳤습니다. 깜짝 후보는 막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전은 사실상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의 2파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본입찰에는 세 곳이 참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 애경그룹과 스톤브릿지 컨소시엄, 그리고 KCGI와 뱅커스트리 PE 컨소시엄입니다. 모두 기존에 알려진 후보들입니다. 막판에 다른 대기업이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른바 깜짝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호산업은 일주일가량 심사한 뒤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관건은 입찰에 나선 후보들이 얼마를 써냈는지입니다. 시장에서는 인수 가격을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빚이 7조 원이 넘어 인수한 뒤에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선 자금 동원 능력만 보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앞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운영해본 경험이 강점인데 사모펀드와 손잡아 자금력도 키웠다고 강조합니다. KCGI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인데 유력한 대기업과 팀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전은 사실상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의 2파전으로 흘러갈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1980년대 국가 권력이 수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인권을 유린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작년에 눈물로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물검찰총장이 사과를 했다 해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또 법이 통과되게 되면 국가에서 나서서 진상규명을 시작하겠지요. 불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이상 감금해서는 안 돼요.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1년째 심리 중입니다. 진상규명의 근거인 과거사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국회 회기가 지금 5개월 정도 남아서 내년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그 전에까지 법 통과될 때까지죠. JTBC 박민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기에는 금겹살 걱정을 할 정도로 가격이 껑충 뛰었죠.
하지만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싼겹살이란 말이 나올 만큼 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트에선 돼지고기가 100g에 800원대까지 내렸는데요. 소비가 좀 살아날까요? 성화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 9월 말 돼지 열병으로 갑자기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안내문을 붙였던 정육점입니다. 40여일 만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600g 한근 가격이 6,000원 떨어졌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수입 소고기에 좀 더 의존하는. 서울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신용카드 할인을 받으면 삼겹살을 100g당 84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선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꺼리자 값을 내린 겁니다. 신경 안 쓰니까 그거는. 할인도 많이 하고 너무 싸서 사게 됐어요. 하지만 찾는 손길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 바로 옆 수입산 소고기를 파는 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김장할 때 항상 수육을 했어요. 해먹었어. 그런데 올해는 안 하려고요.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 옮지 않습니다. 할인폭도 커진 만큼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39년이 지났지만 5월 광주의 장면들은 서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한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국내 처음으로 연극으로 태어났습니다.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고통은 세트도 없는 무대, 말하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로 채워졌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5월 광주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픔을 전했던 소설. 무대 위에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엄군이 오늘 밤에 들어온대. 집에 가면 이제 여기 오지 마. 시간도 공간도 가늠할 수 없는 무대. 책을 읽듯 담담하게 흘러가는 대사들. 그래도 관객들은 그곳이 어딘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출가는 5월 광주의 차마 말로 하기 힘든 고통을 정말 말없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 연극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폴란드에서 먼저 무대에 올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집단 학살의 아픈 경험이 있는 바르샤바는 광주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폴란드와 한국에서 만들어진 연극은 공통적으로 역사적 상처가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중국에선 200억 원대 초호화 저택이 강제로 철거를 당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가짜약을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불법으로 지은 집인데요. 당국이 환경과 법치를 내세워서 부숴버린 겁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3층 석조 건물이 힘없이 허물어집니다. 시가 1억 3천만 위안, 우리 돈 215억 원짜리 건물과 그 안에 있던 고급 장식물은 금세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주는 상하이에서 가짜 약품을 유통해 떼돈을 번 첸젠쿤. 그와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런 모습의 온라인 공간에선 올해 가장 비참한 인물이란 동정론이 일기도 했지만 중국 매체들은 이내 그의 악덕 사업을 폭로했습니다. 당뇨와 관절염 치료제 외에도 세포 재생 기능이 있다는 생명액, 신선수 등까지 만들어 팔아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는 이렇게 번 돈으로 호화저택을 짓고 아내는 사설박물관을 들여 옥석 등 수억 원대 장식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철거는 중국 당국이 환경보호와 법치 수호를 내세워 진행 중인 강제 조치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애당초 건축 허가를 내준 지방정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인 샤넬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화장을 하고 복장을 갖춰 입느라 30분씩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찍 출근해서 몸단장을 하라고 지시한 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예상 실적을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으면서입니다. 순이익은 원래 예상보다 87% 낮췄고 판매 전망치도 9.2% 낮췄습니다. 데상트 측은 한국에서 수익이 줄어든 게 전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멕시코 중부의 한 지역에서 15,000년 전 인류가 매머드를 사냥하기 위해 만든 덫이 발견됐습니다. 덫은 지름 25m, 깊이 약 1.7m의 구덩이 형태로 매머드 14마리의 뼈가 발견됐고 미끼로 쓰인 걸로 보이는 말과 낙타뼈도 나왔습니다. 야심한 새벽, 한강 다리 밑에서 축산물을 옮겨 싣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용 고기입니다. 밀착 카메라가 그 현장을 포착했는데요. 한눈에도 위생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물류 창고가 멀어서 다리 밑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한강 원효대교 아래 주차장. 탑차 형태의 화물트럭 10여 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냉장 트럭에 쌓인 상자들을 여러 대의 트럭에 나누어 싣습니다. 작업 중 누군가는 담배를 피웁니다. 작업은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됐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떠나는 트럭을 쫓아가 봤습니다. 트럭이 들어간 곳은 한 중학교. 잠시 뒤 나온 차는 또 다른 학교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차들이 모여듭니다. 한강변 원효대교 아래입니다. 지금이 새벽 5시인데요. 이 주차장에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켜보니 상자들을 내리고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뭐하는 차들일까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상자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품 종류와 배송 목적지인 학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축산물 단체급식 전문업체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한강다리 아래 주차장에서 급식용 축산품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왜 여기서 하는 걸까? 따로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갈로, 저희 신갈이 있는데요. 신갈로 기사분들이 다 못 와요. 그래서. 물류 창고가 멀어 이곳에서 각 학교로 보낼 축산품을 분류하고 배분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쪽하고 가면서 고양시 이렇게 가거든. 강력 창고가 있었는데 강력 창고가 폐쇄되면서 민영 들어가가지고 시끄럽다고 새벽에. 기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위생 같은 거에 문제는 안 생겨요? 과자가 안 하면 이렇게 문 열어놓는 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한 20분도 안 돼요. 하지만 땅바닥에 놓인 박스가 눈에 띕니다. 또 작업은 창고 문이 열린 채 3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다른 한강다리 아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센터가 경기 지역에 있거든요. 여기서도 바닥에 놓인 상자가 보입니다. 역시 문 열린 차들이나 거리에 나와 있는 상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아직 선선하니까 춥고 여름철이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다 타고 이게 냉장 2도에서 5도 사이인데 제가 그 이상으로 저희가 돌리거든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엄격히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옮겨 싣는 작업을 물류창고가 아닌 곳에서 하다 보니 위생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제공이 돼서 먹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배송할 때 언제든지 변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위해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축산물 보관 운반업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40kg, 35kg를 새벽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바닥에 놔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다 차 대 차로 바로 그냥. 급식 식자재 운반 과정에서 감시의 빈 공간이 생긴 사이 학생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 곧바로 유은혜 부총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죠.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제시를 했지만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잠깐 국회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부총리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당초 계획은 특목고들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는지를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나온 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는 그러면 평가도 없고 바로 25년에 모두 일반고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 이런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컸고요. 예. 저희가 올해 그 자사고에 대한 그 운영성과 평가를 했는데요. 14개 학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컸고 예. 또 이후에 소송이나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년에도 또 저희가 그 운영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예.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사고 또 외고 유지를 바라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시겠지만 이미 헌법소원 예. 등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회 논의 없이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만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 다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일정 학교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고교체제가 운영이 되었다면 예. 앞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지금의 이런 특목고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이고 그래서 지금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보내는 학생들, 이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제 감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소송이나 이런 헌법 소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래 교육으로 우리 교육 체제를 바꿔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예. 정책의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설득과 상관없이 소송과 헌법소원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요. 그 경우에 물론 이제 네네. 사법당국의 판단을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하고 외고가 한꺼번에 사라지면 이른바 이제 강남 8학군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 특구를 선호하는 현상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과도한 그 우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대선 이후에 고교 체계를 이렇게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에도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이 강남 3구로 전입하는 비율은 16년도에 6.8%였는데 18년도에 6.0%로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면서 고교 학점제 선도 지구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예. 여기서 지금 외고나 국제고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필요한 그 특성화된 영역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강남 3구나 지금까지의 그런 특목고를 가지 않아도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 과정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예. 저는 이렇게 강남 3구 이런 걱정들을 그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연 이제 해당 학부모들한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겠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것이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편차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다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엊그제 발표한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놓고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게 이제 그 정시 확대 근거로 좀 무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학종이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대학이 그렇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현황과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혹이 좀 있거나 조금 더 깊이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실태 조사를 구체적으로 뭐 특별 감사나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하고자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 대입 그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때 예.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포함을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정시 확대 대상은 네네. 서울의 일부 대학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기존 권고안 30% 이상에서 40 내지 50%로 권고선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석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 입학처장들은 반대 입장을 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종이 이렇게 불신받고 있는 상태에서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너무 편중되게 높아서 예.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와 정시에 좀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인식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시 비율에 대한 확대는 그렇게 학종 쏠림 현상이 높은 일부 서울의 대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느 시기부터 해서 할 것인가는 지금 좀 협의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미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중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시 확대가 오히려 사교육에 유리한 고소득층이 반기는 정책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시를 굉장히 뭐 전국 단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로 확대한다 이런 정책의 전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예. 뭐 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반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잠깐 인터뷰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주 울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 하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나?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뒤로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상 보신 것처럼 전 씨가 비교적 건강한 걸로 보이니까 재판부가 법정에 다시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전 씨가 지금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전 씨에 대해서 지금 법정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넘는 벌금, 이 사건에 포함될 경우에는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전 씨 사건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네, 전 씨 측이 고령으로 서울에서 이 법원이 있는 광주까지 이동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으니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영상에 찍힌 골프장이 강원도고 아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가 전 씨한테 재판에 다시 나와라, 그 불출석 허가를 다시 취소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네, 형사소송 규칙상으로는요. 이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1심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 씨에게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만약 안 나오고 뭐 시간만 지나면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판장 판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든 마지막 일정, 그러니까 선고 공판에는 꼭 나와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검찰 소환이나 뭐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들었던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 속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 씨 측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 씨 측은 뭐 건강 문제나 또 고령 뭐 이런 걸 이유로 소환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좀 짚어보면 지난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2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서면 진술서만 냈습니다. 네. 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도 지난해 8월에 한 번, 또 올해 1월에 또 한 번 각각 건강 문제를 들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그제서야 지난 3월에 부인 이순자 씨와 출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첫 공판 바로 전날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전 씨의 알츠하이머를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인지 능력이나 정신 건강이 정상 수준이 아니다. 왕복 10시간 걸리는 광주까지 이동한 게 무리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딱 한 번 광주지법에 출석을 했을 때도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해서 공분이 컸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골프 치는 모습이 나오니까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 씨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광주 학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또렷하게 반박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법정에서라도 뭐 진심 어린 사죄를 듣고 싶다 이런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당국과 재판부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팽수 신원 확인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그 유명한 팽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원 확인을 했습니까? 예, 신원 확인을 했다고 한 사람과 제가 좀 취재를 해서 그 신원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 먼저 팽수는 남극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EBS의 펭귄인데 뽀로로를 넘어서 우주 대스타가 되는 게 꿈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팽수가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군요. 예. 예. 오늘 정병국 의원실에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정부 청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제 모습을 잠깐 몇 가지를 보면 어제 팽수는 외교부가 있는 청사에 들어가서 저렇게 1층 데스크에서 좀 보기도 하고요. 검색대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마침 국회에 가려던 강경화 장관과 만나는 모습도 사진이 찍힌 바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오는군요. 예, 네. 얼굴이 비교하면 상당히 머리가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팽수의 외교부 방문은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노리는 팽수와 또 팽수를 활용해서 이달 25일에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홍보하려는 외교부의 이해가 맞닿아서 방문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상황이군요. 예, 외교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 아무래도 해외 진출을 하려면 외교부를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팽수의 주장이었다고. 아무튼 신분 확인을 했다고 합니까? 예, 원래 그래서 아까 정병국 의원실에서 신원 절차 없이 청사에 들어가서 국가 중요 시설을 잘못 절차에 어긋나게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는데. 가급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가나다라 할 때. 예,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요. 외교부는 신원 확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따로 오늘 논란이 많이 되자 입장문을 냈고요. 제가 따로 또 물어봤는데 예. 팽수를 포함해 EBS 제작진 12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한 뒤 출입기표를 발급했다. 팽수는 규정에 따라 청사에 출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사람들은 저 펭귄 탈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펭귄 탈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예,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서 물어봤는데 예. 외교부 측에서도 그거는 EBS의 영업 비밀이어서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진지하게 그럼 팽수는 대체 누구냐라고 묻자 예. 제가 직접 통화한 외교부 관계자가 직접 신원을 확인했는데 예. 남극에서 온 10살짜리 펭귄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 팽수는 지금까지 본인의 성별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 이런 성별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펭수의 성별이 수컷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자란 말이죠.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2차 성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한 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주민번호 앞자리가 1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3일 수도 있고요. 예. 모르고 넘어갈 때도 좋은 게 있습니다. 예.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예.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는 조족지혈로 세 발의 피? 예, 잡았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셀프 디스를 했습니까? 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처음 주장한 김태흠 의원인데요. 예. 누구와 비교해서 조족지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김태흠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표님께라며 글을 썼는데 본인을 진박간별사 운운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원래 친박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친박이라는 건 본인이 인정하고 친박이라고 부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본인이 진박간별사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홍 전 대표가 당대표이던 때 우리 당의 개파는 없어졌다고 홍 전 대표가 하지 않았냐. 예.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친박 타령이냐라는 주장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김태흠 의원을 겨냥한 듯해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충남 대전은 K와 L이 이때 K가 김태흠 의원이다라고 이제 겨냥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공공연히 진박간별사를 자처하면서 십상시 정치를 하였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 발끈한 거군요. 예, 발끈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김태흠 의원이 제가 당에 해악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홍 대표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족지혈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셀프 디스가 아니군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건 맞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에 김태흠 의원은 친박계이면서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사건건 부딪혔고요.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2년 전 포항 지진 때 방문했던 때인데 당시 홍준표 대표가 김태흠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요즘 김태흠 의원이 반성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홍 대표가 간 뒤에 당시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에게 뭐 내가 홍 대표 꼬붕이냐? 라고 얘기해서 역시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점이 있었군요. 예.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스마트 사과로 잡았습니다. 뭐 디지털 관련 스마트는 아닌 거죠? 예, 스마트한 사과. 내가 잘못했다라는 예, 사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강기정 정무수석의 지난주 국간 버럭으로 어제 예결위도 파행이 됐었습니다. 예. 강기정 수석이 출석했지만 야당이 보이콧했는데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결위에서 강기정 수석의 국감 버럭에 대해서 좀 태도를 많이 낮춰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쿨하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야당의 반응도 쿨했는데요. 주광덕 의원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하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저는 더 야당인 저에게도 감동이 오고. 예. 예. 뭐 사실 뭐 늘 사과라는 것은 빠르고 뭐 이것저것 붙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강기정 수석도 국회에서 사과 의사를 다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100번 잘못했고 100번 사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말끝에 원인 제공을 국회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어제 강기정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던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과 저렇게 맥주잔을 부딪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일단 예결위 회의는 열려야 하고 예산안은 법적 기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과의 태도냐라는 비판을 한국당으로부터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죠?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과 대전 1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의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ve got something to say, well, don't I always let you know?
so that you and I can go my way together. And if I get carried away, well, I could be sailing on a song, and maybe we could carry on forever. But lately